저는 최강우입니다. 2001년 12월 24살이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해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절친 이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우야, 이번에 한라산 간다. 너도 가자. 도윤은 H대학교 산악동아리 하이피크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산악동아리 회원은 아니었지만 도윤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산을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도윤과 함께라면 어디든 재미있었어요. 제주도? 갑자기? 저는 물었습니다. 응, 백록담 일출 보러. 겨울에 보면 진짜 죽인다더라. 도윤의 목소리는 들뜬 소년처럼 들렸어요.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간다. 12월 26일 새벽, 저희는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도윤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박세진, 동아리 부회장이었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린. 신입생이라고 했는데 21살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여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우 오빠. 도윤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혜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비행기 안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 MT 진짜 제대로 즐기자. 백록담 일출 보고 사진도 멋지게 찍고. 졸업 앨범감 아니냐? 세진이 드물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때 저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냥 평범하게 웃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한라산 쪽으로 향했죠.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검은 돌담, 억새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 저게 한라산이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데 올라가 보면 장난 아니야. 세진이 말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흑돼지 고깃집이었죠. 도윤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한다. 일찍 자야 돼. 네, 회장님. 혜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그냥 설렘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2월 27일 새벽 2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났어요. 다들 로비에 모였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고 도윤은 배낭을 단단히 메고 있었죠. 세진은 무표정했습니다. 다들 준비됐지? 출발한다. 도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가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어둠이었어요. 오빠들, 한라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많대요. 혜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겁주지 마. 우리 준비 다 했어. 도윤이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혜린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 3시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뿐이었죠. 이 시간에 오르는 사람 우리밖에 없나 봐. 세진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저는 파카 지퍼를 목까지 올렸죠. 헤드랜턴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만이 앞길을 비쳤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목까지였지만 점점 깊어졌죠. 눈 진짜 많이 왔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도윤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눈은 이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혜리는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죠. 혜린아, 괜찮아? 도윤이 뒤돌아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혜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제가 물었어요. 응, 나침반 보면서 가고 있어.
도윤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진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저기 표지판 있다. 저희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에 반쯤 묻힌 표지판이었죠. 진달래밭 대피소 1.2km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의 다 왔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세찬 바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쉬자. 세진이 소리쳤어요. 저희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죠. 혜린이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혜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더 강해졌고 눈보라는 사방을 뒤덮었어요. 시야가 3미터도 안 되었습니다. 도윤이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냈죠. 여기 성판악에서 출발한 일행인데요. 현재 위치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건 그냥 겨울 산행이 아니라는 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하얀 눈 속에 갇혀 있었고 길은 사라졌죠. 도윤은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고 세진은 지도를 펼쳐보려 애썼습니다. 혜리는 제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우리 괜찮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고. 도윤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기념으로. 지금? 세진이 물었어요. 응, 지금. 도윤이 대답했죠. 저희는 눈보라 속에서 어색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어요. 찰칵. 그 소리가 바람 소리 속에 묻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저희의 마지막 사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저희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을 뿐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은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바람은 여전히 미쳤고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장갑을 꼈는데도 말이죠. 혜리는 계속 떨고 있었고 도윤과 세진은 지도를 보며 뭔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세진이 말했어요. 날이 완전히 밝으면 시야가 확보될 거야. 도윤이 대답했죠. 하지만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혜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하산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일출은 다음에 봐도 돼. 지금은 내려가는 게 맞아.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려가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눈보라 때문에 왔던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침반 보고 가자. 남쪽으로 계속 가면 성판악 쪽이야. 세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섰어요. 혜린을 도윤이 부축했죠. 혜린아, 조금만 참아. 곧 내려갈 거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이제 허리까지 쌓여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게 전쟁 같았습니다. 바람은 저희를 밀어내려는 것처럼 사정없이 불었죠. 앞에 뭐 보여?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세진이 대답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혜린은 더 심했죠. 못 가겠어요. 너무 추워요. 혜린이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안 돼, 혜린아. 앉으면 안 돼. 도윤이 혜린을 붙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세진이 멈춰섰어요. 저기 뭐 있어? 저희는 세진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구조물이었죠. 대피소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힘을 내서 그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표지판이었죠. 눈에 거의 묻혀 있었어요. 세진이 눈을 쓸어냈습니다. 윗세오름 대피소 2.3km. 저는 그 글자를 읽고 얼어붙었어요. 윗세오름? 우리 성판악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세진이 나침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향이 틀렸어. 우리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죠. 도윤이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다시 연락해봐야겠어. 무전기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한라산 탐방센터입니까? 응답 바랍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응답이 왔어요. 네, 탐방센터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하산 중인데요.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야가 너무 안 보여요. 현재 위치가 윗세오름 쪽인 것 같은데. 윗세오름이요? 지금 어느 코스로 올라가셨나요? 탐방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판악이요. 새벽에 출발했는데 눈보라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무전기 너머로 직원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지금 그쪽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세요. 구조대를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체온 유지하시고 눈 속에 굴을 파서 바람을 피하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응답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도윤이 다시 말했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도윤이 무전기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배터리가 나간 건가? 세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배터리는 괜찮아. 날씨 때문인 것 같아. 도윤이 대답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길을 잃었고 통신도 끊겼어요. 구조대가 온다고 했지만 이 날씨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눈굴 파자.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세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삽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살기 위해선 움직여야 했습니다. 30분쯤 파서 사람 4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덜했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도윤이 버너를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거라도 마셔야 돼. 컵라면을 끓여서 나눠 먹었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어요. 구조대 언제쯤 올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 날씨에는 헬기도 못 띄울 거야. 세진이 대답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무전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제 옆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바람은 여전했어요.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졸음이 쏟아지는 걸 느꼈죠.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자면 안 돼. 강우야, 일어나. 도윤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미안, 너무 졸려서. 나도 그래. 근데 자면 안 돼. 저체온증 오면 끝이야.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도윤이 다시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 하산 중인 일행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어요. 네, 들립니다. 현재 위치는? 윗세오름 표지판 근처에서 눈굴을 파고 대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구조가 어렵습니다.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밤까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온 유지하시고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무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도윤이 몇 번을 시도했지만 무전기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건지 아니면 날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24살의 나이에 이렇게 눈 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나설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 하나 더 찍자. 왜? 세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도윤이 카메라를 들었죠. 저희는 강제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작은 눈굴 안에 울렸죠. 도윤이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왜?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저희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뒤에 흐릿한 실루엣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한 형체였습니다. 렌즈에 뭐 묻은 거 아냐? 세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렌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실루엣은 분명 무언가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무언가.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냥 착시야. 신경 쓰지 마. 도윤이 카메라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미지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 흐릿한 형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정말 4명뿐일까? 아니면 5명일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다가왔습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혈이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도윤과 세진도 지쳐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해, 다들.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내가 무리하게 계획 세워서. 내 잘못 아니야.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혜린을 안고 있을 뿐이었죠. 그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다시는 산에 오지 않겠다고.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건 살아남는다면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조난사고 확인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최강우 씨 산행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냥 일찍 잤습니다. 숙소에서 다툼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형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도윤 씨와 박세진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세진이 동아리 운영비 문제로 다퉜다는 걸. 한 달 전쯤이었나요? 동아리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회원이 아니었지만 도윤이 불러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때 세진이 말했습니다. 회장, 지난 MTV용 정산서 좀 보여주세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내가 횡령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세진이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책상을 쳤어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지? 회장님 진정하세요. 다른 회원들이 말렸죠. 결국 그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세진이 너무 예민한 거야. 돈 문제는 다 정리돼 있어. 도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최강우 씨? 형사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였어요. 도윤이는 횡령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을 믿고 싶었지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는 저도 몰랐죠. 그리고 정혜린 씨와의 관계는요? 형사가 또 물었습니다. 무슨 관계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혜린 씨가 이도윤 씨, 박세진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 우연히 봤어요. 카페에서 도윤과 혜린이 함께 있는 걸. 저는 반갑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혜린이 울고 있었고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죠. 저는 몰래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도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도윤의 사생활이었으니까. 하지만 며칠 후 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번엔 혜린과 세진이었어요. 학교 후문 근처였습니다. 세진이 혜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세진이 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린이 팔을 뿌리치고 떠났죠. 최강우 씨,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원도 아니었고 자세한 사정은 몰라요. 하지만 이도윤 씨의 절친 아니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절친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윤의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도윤도 세진도 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형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산행 전날 최강호 씨가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목격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통화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셨죠? 제 여자친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죠.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강우야, 겨울에 한라산은 위험하대. 가지 마라.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랑 가는 건데 뭐. 그래도 불안하네. 조심해라. 이번엔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는데요. 형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산행 전날 밤 숙소 복도에서 최강우 씨가 전화하며 이번엔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목격자가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옆방 투숙객이었죠. 형사가 노트를 넘겼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밤 통화한 건 맞지만 그런 말을 했다니. 아니, 혹시 했을까요? 어머니와 통화하며 뭐라고 했던 거죠? 엄마, 이번 산행은 꼭 성공하고 싶어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을 본다는 건 백록담 일출을 본다는 의미였어요. 다른 뜻이 아니었죠. 형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등산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을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목격자는 최강호 씨가 복도 구석에서 속삭이듯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그건 늦은 시간이라 다른 투숙객을 배려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형사는 이미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최강호 씨, 혹시 이도윤 씨나 박세진 씨, 정혜린 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명이 산에 올라가서 조난당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혹시 그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형사는 이게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를 꾸몄을 거라고. 그게 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형사님, 저는 친구들을 해칠 이유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고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판악이 아닌 윗세오름 쪽으로 갔을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실수였어요. 눈보라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박세진 씨는 경험이 많은 등산가입니다.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세진은 산을 많이 타본 사람이었습니다. 나침반도 제대로 볼 줄 알았죠. 그런데 왜 방향을 잘못 잡았을까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찰은 뭔가 의심하고 있었고, 저도 무언가 찝찝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일이었을까? 며칠 후 도윤을 만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였어요. 강우야.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너 경찰 조사 받았어? 응, 받았어. 이상하지 않아? 왜 우리를 의심하는 거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 근데 도윤아, 너 세진이랑 운영비 문제로 다퉜다며?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경찰이 물어봤어.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오해야. 세진이 오버한 거고, 난 아무 문제 없었어. 정말? 진짜야, 강우야. 날 못 믿겠어? 저는 도윤을 믿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하지만 최근 도윤이 좀 달라진 것 같았죠. 피곤해 보였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혜린이랑은? 제가 물었어요. 도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것도 알아? 우연히 봤어. 너희 둘이 카페에서.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그냥 상담해 준 거야. 혜린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상담? 응, 신입생이라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회장이니까 챙겨준 거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그냥 상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혜린이 좋아했어?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경찰이 계속 캐물을 거야. 좋아했어. 도윤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혜린이는 날 안 좋아했어. 세진이를 좋아했거든. 그 말에 모든 게 연결됐어요. 도윤은 혜린을 좋아했고, 혜린은 세진을 좋아했죠. 그리고 세진은 어땠을까요? 세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혜린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 도윤이 벽에 기댔어요. 다 꼬인 거야. 그래서 이번 MT가 더 가고 싶었어.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새로 시작은커녕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조난 사고가 났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강우야, 우리 정말 괜찮을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조난사고로 결론 났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사진 속 그 실루엣은 뭐였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눈 속에 묻혀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그렇게 2001년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2002년 1월 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저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죠.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최강우 씨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설명은 직접 와서 듣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도윤과 세진도 와 있었습니다. 혜리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지 못했죠.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테이블에 투명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어제 한라산 탐방객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얼어붙어 있었죠. 이게 뭔데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거 아닙니까? 도윤이 카메라를 자세히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 카메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발견 위치가 백록담 근처입니다. 당신들이 조난당했던 곳 근처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탐방객 거 아닐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현상해 봤는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형사가 사진 몇 장을 꺼냈죠.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밭이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 명이 서 있었어요. 저희였습니다. 저와 도윤, 그리고 혜린. 이거 우리잖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형사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3명 앞에 네 번째 인물이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등을 보이고 있었죠. 그 등에는 붉은색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줄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세진이 물었어요. 무전기줄로 보입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무전기를 메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누구였죠? 이 사람 누구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사진 하단을 보세요. 형사가 가리켰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2001.12 27am 542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제 등에 소름이 돋았죠. 이 시간이 뭔가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무전한 시각입니다. 형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오후 3시경에 무전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새벽 5시라니. 아니에요. 우리 새벽에는 무전 안 했는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무전기 배터리도 나가서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뭡니까? 형사가 물었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저희였어요. 제 파카, 도윤의 배낭, 혜린의 모자. 다 맞았죠. 하지만 이 사진을 언제 찍은 거죠? 그리고 누가 찍은 겁니까? 혹시 박세진 씨가 찍은 거 아닙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진에 세진이는 없으니까요. 세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찍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넷뿐이었는데.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4명뿐이었는데 누가 이 사진을 찍은 걸까요? 형사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했어요. 똑같은 장면이었지만 네 번째 인물의 위치가 달랐죠.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진들은 연속으로 찍힌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1장, 2장, 3장. 총 3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죠. 네 번째 인물이 거의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등은 여전히 보였지만 고개를 살짝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진 본 적도 없어요. 침착하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는 분명 그날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을 떠올려 봤죠. 눈굴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추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갔던 걸까요? 혹시 그날 밤, 아니 새벽에 밖에 나간 사람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없어요. 다들 추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정혜린 씨는요? 혜린이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혜린은 저체온증으로 거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형사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백록담이 보였고 일출이 보였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누가 저 사진들을 찍은 걸까요? 이 카메라의 주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혹시 다른 탐방객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밖에 없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차장도 텅 비어 있었고요. 등산로에서 마주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도윤이 강조했습니다. 형사는 뭔가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도윤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냐? 도윤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세진이 말했어요. 저 사진 속 인물, 우리 중 하나 아닐까? 무슨 소리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사진엔 3명만 나와 있잖아. 찍는 사람이 1명 더 있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야 했죠. 그 사람이 등을 보인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혹시 강우, 네가 찍은 거 아니야? 세진이 물었습니다. 나?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나는 사진 안에 있잖아. 그럼 누가 찍은 거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기억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위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죠. 며칠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우야, 혜린이 깨어났대. 진짜? 저는 놀랐어요. 응, 의식 돌아왔대. 병원 가볼래? 당연하지. 병원에 갔습니다. 혜린은 창백했지만 깨어 있었어요. 오빠들. 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물었죠. 네, 이제 좀 나아요. 혜린아, 물어볼 게 있어. 세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경찰에게서 복사해온 것이었어요. 이거 기억나? 혜린이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날 찍힌 사진이야. 카메라가 발견됐어.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혜린이 사진을 계속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뭐가? 세진이 다그쳤습니다. 혜린이 입술을 깨물었죠. 그날 새벽에요. 혜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잠깐 깼었어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도윤이 물었습니다. 발소리요. 눈 밟는 소리.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밖에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누가 밖에 나간 거야? 세진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아니야. 도윤도 손사래를 쳤죠. 나도 아니야. 계속 안에 있었어. 그럼 누구야? 세진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명뿐이었는데 누가 밖에 나갔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5번째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혜린이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봤어요? 뭐? 저희가 동시에 물었죠. 2등 돌린 사람 봤어요. 그날 새벽에. 어디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눈굴 밖에서요.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혜린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도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5번째 사람이? 아니면 그건 혜린의 환각이었을까요? 혜린아, 그 사람 얼굴 봤어? 세진이 물었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냥 실루엣만 봤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거리뿐이었죠. 그런데도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눈밭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게 누구인지 알게 될까봐. 결국 경찰은 카메라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그저 눈 속에서 발견된 카메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들은 남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진들이. 시간은 흘러 2021년이 됐습니다. 저는 44살이 됐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가끔씩 악몽으로 찾아왔지만 일상에서는 잊고 지냈죠. 도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건 이후 한동안은 만났지만 점점 어색해졌어요.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들었어요. 어느 가을날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한라산 탐방로 재정비 공사 중 유품 발견.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인근 공사 현장에서 오래된 배낭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낡은 배낭이 비쳤어요. 저는 그 배낭을 알아봤습니다. 파란색 등산 배낭. 도윤의 거였어요. 배낭 안에는 캠코더와 메모리 테이프가 있었으며 2001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캠코더? 우리가 캠코더를 가지고 갔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의 번호를 찾았죠. 20년 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도윤이었어요. 도윤아, 나 강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우? 오랜만이네. 뉴스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방금 봤어. 믿기지가 않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경찰에서 연락 올 거야. 알았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이 깊었죠. 오랜만이야.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형사였어요. 20년 전 그 형사는 아니었죠. 최강우 씨, 이도윤 씨 맞으시죠? 네. 배낭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낭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낡고 찢어져 있었지만 분명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제 거 맞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안에서 발견된 캠코더인데요. 형사가 비닐봉투를 보여줬습니다. 녹슨 캠코더였어요. 소니 제품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모델. 이거 작동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건팀에서 메모리 테이프를 살렸습니다. 영상이 있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영상? 그날의 영상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서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흔들리며 눈밭이 나타났죠.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기가 한라산입니다. 영상 속 도윤은 젊었어요. 20년 전의 모습이었죠. 뒤로 세진이 보였고 혜린도 보였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다들 파이팅! 혜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걷는 장면, 쉬는 장면. 평범한 산행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눈보라가 시작됐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시야가 안 보여.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여기서 좀 쉬자. 영상이 땅을 비쳤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죠. 거친 숨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아, 거기 누구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밭을 비쳤어요. 흰 눈, 그리고 회색빛 하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분명히 봤는데. 저기 누가 서 있었어.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메라가 계속 주변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저희 넷뿐이었어요. 영상이 또 건너뛰었습니다. 이번엔 눈굴 아니었어요. 어두웠지만 헤드랜턴 불빛에 저희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죠. 피곤해 보였어요. 언제쯤 올까?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 계속 기다려야지. 도윤이 대답했어요. 영상은 몇 분간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그저 앉아 있었죠. 가끔 말을 주고받았지만 대부분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들고 밖을 비춘 것 같았어요. 뭐야?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밖에서 소리 안 들려?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발소리 같은 거. 카메라가 눈구리꿀을 비췄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바람 소리야. 세진이 말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발소리였어. 도윤이 고집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밖을 비췄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뭔가 지나갔어요. 잠깐, 저거 봤어?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저기, 뭔가 지나갔어. 카메라가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상이 다시 끊겼습니다. 이번엔 새벽인 것 같았어요. 하늘이 조금 밝아져 있었죠. 카메라가 폭설 속을 비틀거리며 걷는 누군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도윤아, 괜찮아?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속 저는 카메라를 들고 도윤을 따라가고 있었죠. 도윤이 뒤돌아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위험해. 다시 들어가자. 잠깐만. 저기 뭔가 보여. 도윤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을 향했어요. 눈밭이었죠. 하지만 그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어요. 신선한 발자국. 누가 지나간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발자국 아냐? 아니야. 방향이 달라. 저쪽으로 가고 있어. 카메라가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바위 뒤로, 눈 언덕 너머로. 그러다 갑자기 끝났습니다. 발자국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혜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깍. 카메라가 급히 돌아섰어요. 눈굴 쪽을 향했죠. 혜린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거기 누구야? 혜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카메라가 눈구리꿀을 비췄습니다. 어두운 구멍이었죠. 잠시 후 세진이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안에 누가 있었어. 분명히 봤어. 혜린아, 우리밖에 없어. 세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아니야, 누가 있었어. 날 쳐다보고 있었어. 카메라가 다시 눈굴 안을 비췄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빈 공간이었어요. 배낭들만 놓여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 구석에 뭔가 보였어요. 그림자였습니다. 희미한 그림자. 벽에 비친 것 같았어요. 사람 형태였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만든 실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거 뭐야? 도윤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림자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벽을 따라 움직였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뛰어!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저희가 뛰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가 땅을, 하늘을, 눈을 무작위로 비췄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각도가 이상했어요. 카메라가 땅에 놓여 있는 것 같았죠. 화면에는 눈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누군가의 다리가 보였어요.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발소리가 들렸죠. 눈을 밟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무릎을 굽혔어요. 손이 내려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 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검은색 장갑. 저희가 끼던 장갑과 같았죠. 손이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눈만 보였습니다. 그 눈이 카메라를, 아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무슨...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끝부분에 나온 사람 아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장갑이랑 옷차림이 당신들이랑 비슷한데요. 저희 것 같긴 한데 얼굴을 못 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당신들 중 한 명이 아닐까요? 형사가 물었죠. 아니에요. 저희 넷이 다 영상에 나왔잖아요. 맞았습니다. 영상 곳곳에서 저희 넷이 다 등장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카메라를 집어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시 수색대에 다른 사람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죠.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겨났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우리와 함께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게 우리의 착각이었을까요? 추위와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손, 그 눈.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누군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가 정말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무언가가 우리를 내려보낸 건지. 산은 여전히 거기 있고 진실은 여전히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한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두렵습니다.